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그리고 그 선을 지키며 나를 지키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은 어둠이 깊게 깔려 있고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게 내려앉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낮 동안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곱씹으며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한 가지 사실은 아주 뼈아프게 선명해집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자주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복잡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해 영영 자아를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는 살아있으나 내면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방송을 어디서 몇 시에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용한 새벽의 서울일 수도 있고 해가 저무는 어느 낯선 타국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평생을 강단에서 수많은 학생을 만나왔고 강의실 밖에서도 수천 가지 삶의 표정을 목격했습니다. 그 긴 세월을 관통하며 얻은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흔히 기술이 아니라 인격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인격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결한 인격을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 없다면 우리의 착한 마음은 오행의 파도에 휩쓸려 오해로 변질되고 진심 어린 배려는 상대에게 그저 만만한 호구의 표식으로 비칠 뿐입니다. 요즘도 제게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수님, 저는 늘 참고 양보했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함부로 대할까요? 도와주면 당연한 줄 알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용만 하려 듭니다. 그분들의 눈동자 속에는 억울함을 넘어 자신이 살아온 세월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자괴감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못나서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라, 배려해라 같은 추상적인 도덕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존중받는 배려가 되는지는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삶에서 즉각 통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진 도덕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 50대,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젊을 때는 패기로 버텼던 무례함이 이제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로 다가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쉽게 지치는데 주변에서는 여전히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기라고 합니다. 참 잔인한 말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내 권리와 감정을 양보하다 보면 결국 나라는 존재는 희미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사라진 존재를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철학적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타인이 나를 대접해 줄 리 만무하죠. 마치 집에 울타리가 허물어져 있는데
도둑이 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간의 뇌가 사회적 배척을 당할 때 느끼는 고통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한 부위에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픈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술적 논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상호 주관적 인식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와 상대가 인식하는 나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는 이론이죠. 저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궁핍할수록 사람은 자기 몫을 챙기려 혈안이 되고 두려울수록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낭떠러지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유독 또렷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강하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지도 않았죠. 다만 그들에게는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기묘한 품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품격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가장 견고한 기초라고 믿습니다. 품격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태도, 즉 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더 해줘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해주고 더 챙겨주고 더 희생해야 내 편이 될 거라고 믿죠. 하지만 제가 오래 살아보니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과잉 친절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절제였습니다. 과잉 친절은 종종 상대에게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고마움이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제 무릎이 뽁뽁이 터지는 소리를 내며 세월을 증명하고 있지만 제 마음까지 무작정 타인에게 내어주는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이 절대 진리였다면 이 세상은 정치가들이 아니라 골든 리트리버들이 지배하고 있었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정 착하기만 한 것은 자신의 이마에 무료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핵심은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속이는 사술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 곁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신뢰의 뿌리입니다. 이 안전함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투,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절제된 습관에서 생겨납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가 당신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품격 있는 관계란 결국 누가 더 똑똑한가를 겨루는 장이 아니라 누가 더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가를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품격의 첫 번째 단추인 모르는 척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품격의 첫 번째 비결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것은 바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 대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확인해 주는 것이 친밀함의 증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단에서 그리고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목격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상대의 약점을
너무나도 쉽게 파고듭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여? 아들이 이번에 회사 그만뒀다며? 정말이야,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던데 괜찮아? 이런 말들을 던지는 사람 중에 자신이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순수한 호기심이거나 혹은 걱정이라는 예쁜 포장지로 감싼 참견일 뿐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질문을 받은 상대는 당황하고 찰나의 순간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음은 이미 깊은 스크래치를 입었고 그 순간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주 얇은 칼날 위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숨기고 싶은 구석이 한두 가지는 있기 마련입니다. 부끄러운 사정, 말 못할 가정사, 혹은 스스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처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가 그 사정을 굳이 들춰내어 밝혀버리는 순간 상대는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원초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10번의 친절을 베풀어도 단 한 번의 창피함을 안겨준 기억은 뇌리에 훨씬 더 깊고 오래 박힙니다.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엔 동네 CSI라도 된 것처럼 남의 불행을 수사하듯 캐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발 그 수사 관배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내가 다 걱정돼서 그래라고 말할 때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네 불행을 구경하고 싶어서 그래라는 말로 번역되어 들린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화려한 논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이 결국 이기고 편안함만이 마지막까지 곁에 남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랜만에 아끼던 후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옷차림이 단정하고 빈틈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셔츠 깃은 해져 있고 구두는 낡아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함께 있던 누군가가 눈치 없이 웃으며 툭 던졌죠. 어이구,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왜 이렇게 행색이 이래? 그 질문에 악의가 없었다는 것쯤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 후배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를 가장한 질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친구의 초라한 행색은 아예 보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뭐야? 저번에 말했던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분위기는 금세 바뀌었고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후배에게 조용히 연락해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스스로 입을 열더군요. 집안에 갑작스러운 우환이 생겨 경제적으로 잠시 흔들렸다고요. 식사를 마칠 때쯤 그가 제게 건넨 한마디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교수님, 그날 아무 말도 안 해주셔서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죽고 살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관계의 품격은 거창한 수사학이 아니라 상대의 체면을 끝까지 지켜주는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기서 우리는 학술적으로 인지적 종결 욕구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왜 힘든지 알아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하지만 어른의 관계에서는 이 욕구를 스스로 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자라오즈는 지자 부롱옹 자 부지지者부言言者不知라 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의 아픔을 안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스스로 아물 때까지 곁을 지키며 모르는 척해 줄 뿐이죠. 잠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볼까요? 인류학적으로 얼굴 붉히기 브라싱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가장 정직한 사회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찰스 다윈은 이를 두고 가장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타인의 비밀을 캐묻고 그를 당황하게 할 때 상대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그의 자아가 침범당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파고드는 행위는 문명인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절친한 친구라는 명목으로 상대의 붉어지는 얼굴을 외면한 채 칼날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삶을 더 쉽게 평가하려 듭니다. 젊을 때는 내 삶 하나 근사하기도 바빠 남의 일에 참견할 틈이 없었지만 어느덧 자식 농사 끝내고 노후를 바라보는 시점이 되면 남의 집 며느리, 사위, 재산 상태가 최고의 안태거리가 되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재미삼아 던진 그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 베개짓을 적시게 할 송곳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언제 취직한대? 딸은 시집 안 가? 이런 질문들이 걱정이라는 탈을 쓰고 상대의 영혼을 난도질합니다. 만약 제 무릎 관절이 제 입보다 더 똑똑했다면 아마 남의 사생활에 참견하러 가는 제 다리를 먼저 걸어 넘어뜨렸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불필요한 참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호기심보다 상대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절제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래? 라고 묻고 싶은 욕구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것을 꿀꺽 삼키고 오늘 날씨가 참 좋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귀인의 품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람 곁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 곁으로 모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아무 조건 없이 온기를 내어주는 따뜻한 아랫목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한 후에 기운이 빠진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뜨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걱정 섞인 질문이 그들에게는 신문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섬세해져야 합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착함을 품격으로 승화시키려면 반드시 모르는 척의 미학을 장착해야 합니다. 상대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은 끝까지 어둠 속에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동시에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얻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정보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 앞에서 가장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가슴에 새기고 내일은 조금 더 침묵하며 더 깊이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장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유혹의 덫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험담이라는 이름의 오태이죠. 우리는 종종 관계를 거창한 사건으로 망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자리에서 나누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결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더 근질근질해지고 말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지거나 삶의 궤적에서 쌓인 주관적인 판단이 견고해질 때 대화는 자석에 이끌리듯 남의 이야기로 흐릅니다. 누가 어떻게 살고 있다더라. 누구 자식이 이번에 사고를 쳤다더라. 누구네는 돈이 있다는데 실제로는 깡통이라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모임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달구는 최고의 연료가 됩니다. 험담에는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함께 흉볼 때 느껴지는 그 찰나의 동질감, 우리가 같은 편이 되었다는 착각은 마치 마약처럼 우리를 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짜릿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척의 기술은 바로 험담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가장 고결한 투쟁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가십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인류학자 로빈 덤바에 따르면 초기 인류에게 험담은 유인원들이 서로 털을 골라주는 그루밍과 같은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했다고 하죠. 남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집단의 결속력을 다졌던 본능이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입이 가벼운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험담의 자리에서 맞장구를 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일 겁니다. 다들 신나게 비난하고 있는데 혼자만 엄숙한 표정으로 침묵하면 어색해 보일까봐 혹은 나만 유별난 사람처럼 보일까봐 우리는 양심을 조금씩 깎아서 그 자리에 보탭니다. 하지만 그 양보가 반복되는 순간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뼈저리게 확인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즐겁게 입에 올리는 자리는 반드시 언젠가 내 허물도 도마 위에 오르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의 법칙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누군가를 씹고 뜯던 그 사람은 내일 당신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당신을 다음 메뉴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비밀이란 건 말이죠.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만약 제 5G 인터넷 속도가 동네 할머니들의 입소문만큼만 빨랐다면 아마 저는 벌써 세계 정복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식적 경계, 에피스테믹 비지런스를 가동해야 합니다. 타인이 전달하는 정보가 과연 나에게 유익한지 혹은 관계를 해치는 독은 아닌지 스스로 걸러내는 지적인 필터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품격 있는 어른은 이 필터가 아주 촘촘합니다. 험담의 물결이 몰려올 때 그들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화제를 돌립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나저나 다음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요즘 날씨가 좋으니 야외도 좋겠는데요. 비난하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길을 바꾸는 이 기술이야말로 노련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잠깐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 당신은 입이 무거운 사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귀한 평판을 얻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리에 있거든 귀를 닫고 입을 다물라. 저는 이 구절을 접할 때마다 무릎을 탁 칩니다. 사실 제 무릎은 이제 탁 칠 때마다 비명을 지르지만 이 말씀의 무게감만큼은 여전히 제 가슴을 울립니다. 말은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 뿌리를 내리고 결국 말한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의 관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고 척박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반면 남의 이야기를 아껴주는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온화함이 깃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실전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조하지 않는 짧은 방어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사정이 있겠지요. 제가 깊이 알지 못해서 몰아드릴 말씀이 없네요. 같은 문장은 상대의 공격성을 부드럽게 무력화합니다. 둘째, 험담의 대상이 가진 장점을 아주 작게라도 언급해 보세요. 그래도 그 친구가 예전엔 이런 점이 좋았잖아요 라고 한마디만 보태도 험담의 기세는 눈에 띄게 수그러듭니다. 불을 끄는 데는 한 바가지의 물이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정말 분위기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정적이라면 조용히 자리를 뜨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는 척 하세요. 당신의 반응이 줄어들수록 그 험담의 불길은 연료를 잃고 사그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차갑게 보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구 곁이 안전한지를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아도 밖으로 새나가지 않을 사람, 내가 실수를 해도 뒤에서 비웃지 않을 사람 곁으로 결국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도 하지만 신뢰라는 근육은 한 번 형성되면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난이 아니라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대개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씩 쫓아내 버렸을 때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독 비밀이 많은 친구가 있나요? 아마 그는 비밀이 많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안전한 귀를 찾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먼저 그 안전한 귀가 되어 주십시오. 남의 흉을 보는 달콤한 재미를 포기하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위대한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남의 허물을 입에 담는 것은 내 입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제 입은 가끔 맛있는 갈비를 뜯거나 실없는 농담을 던질 때 쓰기에도 바쁩니다. 그런 귀한 입을 타인을 깎아내리는 데 쓰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의 품격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험담을 못 들은 척하는 당신의 침묵은 상대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존중의 메시지이자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들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이불이 되었는지 아니면 날카로운 가시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만약 가시였다면 내일은 그 가시를 거두고 부드러운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침묵이 쌓여 당신을 진정한 귀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절제의 기술을 익혔다면 이제는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 하나를 품어야 할 때입니다. 바로 감사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입버릇처럼 내뱉는 예의 바른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고 그가 당신을 위해 더 많은 호의를 베풀고 싶게 만드는 고도의 관계 전략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당연함을 고르겠습니다.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 대접받는 게 당연하지. 자식이 부모에게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친구가 내 전화를 바로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순간 감사는 메마르고 관계는 급격히 노후화됩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 쾌락적 적응, 헤도닉, 애답테이션이라는 기막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자극도 반복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금세 무뎌진다는 학술적 문구죠. 누군가의 배려가 반복되면 그것을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서비스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호의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문을 잡아주거나 맛있는 반찬을 나눠주거나 고민을 들어주는 그 모든 행위는 그가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깎아서 당신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당신은 매력 없는 노인이 되고 맙니다. 제가 젊은 시절 삶이 참으로 팍팍하고 넉넉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사준 국밥 한 그릇, 어깨를 다독여주며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삶이 조금씩 안정되고 나이가 들어가니 저도 모르게 그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있더군요. 하지만 제가 강단에서 내려와 더 넓은 세상을 보니 유독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감사의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일들에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동네 엘리베이터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어르신이 젊은 학생이 열린 버튼을 눌러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고마워요, 학생. 덕분에 무거운 짐을 들고도 아주 편하게 탔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단순히 고맙다는 말에서 끝내지 않고 그 배려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편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축복까지 얹어주신 거죠. 그 말을 들은 학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학생은 다음에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버튼을 눌러줄 겁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선의가 인정받았고 그 결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호혜성, 소셜 리시프로시티의 선순환입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나누어 볼까요? 심리학에는 helpers high, helpers high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 인간의 몸에서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솟구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죠. 즉,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 사실 당신은 상대방에게 공짜 보약 한 첩을 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내 곁에 머물게 하니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 사실을 30살 때 알았더라면 지금쯤 제 인맥은 아마 유엔 사무총장 부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제 기억력은 이제 어제 먹은 점심 메뉴도 가물가물하게 만들지만 저를 진심으로 대접해 준 사람의 따뜻한 눈빛만큼은 여전히 고화질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자석 같은 힘을 발휘하려면 구체성이라는 엔진이 달려야 합니다. 추상적인 칭찬은 금방 휘발되지만 구체적인 인정은 심장에 박힙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좋지만 바쁜 와중에 내 전화를 바로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답답했던 마음이 확 풀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누군가 반찬을 가져다 주었다면 잘 먹을게. 대신 요즘 입맛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이 김치 덕분에 오늘 밥을 2그릇이나 비웠어. 정말 고마워요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는 자신의 작은 수고가 당신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깊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과 더불어 조선의 지성을 상징하는 여러 현자들은 이런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큰 은혜는 돌에 새기고 작은 서운함은 물에 흘려라. 참으로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통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정반대로 행동하곤 하죠. 10년 전에 빌려준 돈이나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했던 말은 단단한 화강암에 정을 쳐서 새겨두고 어제 받은 따뜻한 배려는 흐르는 냇물에 대충 던져버립니다. 그러니 마음속엔 원망의 돌덩이만 가득하고 감사의 기억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장부를 다시 쓰십시오. 받은 것은 돌에 깊이 새기고 서운한 것은 모래 위에 쓰듯 바람에 날려 보내십시오. 가끔은 감사할 일이 없다고 투덜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몸이 움직여주는 것,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 편의점 직원의 무심한 인사,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세상은 점점 더 인색해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더 많은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 같은 겁니다. 마치 맛집 사장님이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에게 서비스 만두 한 접시를 더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죠. 사실 제 무릎 관절도 가끔은 제 말을 안 듣고 삐걱거리지만 저는 제 다리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책을 시켜줘서 고맙다라고요. 옆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 노인네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제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제 주변의 공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친 기운보다는 부드러운 기운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내가 연락했을 때 반갑게 받아줄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유지하는 비결은 끊임없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당신의 인격을 가장 우아하게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딱 3번만 구체적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동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온기를 불어넣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어느새 사람을 끌어당기는 따뜻한 난로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귀인들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계를 완성하는 밝은 기운과 진심 어린 경청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 밤의 여정을 마무리 지어 볼까 합니다.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고유한 기운, 즉 에너지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한 온기가 되어 스며들고 어떤 사람의 말은 찬바람처럼 뼈를 때리죠.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10분만 앉아 있어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블랙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학계에서 말하는 정서적 실제감, affective presence입니다. 한 개인이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고유한 감정적 색채를 뜻하는 학술적 문구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색채의 에너지를 전하고 계신가요?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두 번째 자석 같은 기술은 어려워도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는 마세요. 제가 무조건 입꼬리를 귀에 걸고 가짜 웃음을 지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힘들면 힘든 기색이 나고 아프면 앓는 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걸 억지로 누르면 화병이 되지요. 제가 말하는 밝음은 감정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고통을 타인에게 휘두르지 않는 절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은 뽁뽁이 터지는 소리를 내고 허리는 낡은 의자처럼 삐걱거립니다. 저도 가끔은 제 척추가 조립이 잘못된 레고 블록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임에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픈 이야기, 병원 이야기, 자식 걱정만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다들 위로해 주겠지만 반복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당신의 전화번호를 차단 목록 근처로 옮기게 됩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사람들에게 배설하듯 던지지 않는 것,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요즘 좀 여기저기 쑤시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얼굴 보니까 좋네라고 말하며 화제를 돌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상처를 칼처럼 들고 다니며 주변을 베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잘 갈무리해 향기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 미러 뉴런스이라는 신기한 세포가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게 만드는 잡지식 같은 뇌세포죠. 당신이 어두운 기운을 뿜으면 상대의 뇌도 우울해지고 당신이 옅은 미소라도 띠면 상대의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거울, 뉴런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진심 어린 경청입니다. 공자께서는 예순을 이순 어르준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거스름 없이 순하게 듣는 나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이 정답인 것 같고 남의 이야기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상대가 말을 꺼내기 무섭게 에이,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라며 대화의 주도권을 뺏어오기 일쑤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대화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화제를 나에게로 돌리려는 이기적인 본능이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입을 열어 나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를 열어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마음이 어땠어? 정말 대단하다. 이 세 문장만 적절히 섞어줘도 당신은 동네 최고의 대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비록 내가 100번은 더 겪어본 뻔한 내용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그의 세계에 머물러 주십시오. 비싼 선물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선물은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족보가 꼬인 집안 싸움 이야기든 손주 자랑이든 그들에게는 지금 그게 인생의 가장 뜨거운 태양일 수 있습니다. 그 태양을 함께 바라봐 주는 사람이 결국 귀인이 되는 법입니다. 인간관계는 즉효약이 아니라 적금과 같습니다. 오늘 배려했다고 내일 당장 이자가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곡차곡 쌓아둔 신뢰와 온기는 당신의 삶이 가장 추워지는 어느 날 반드시 커다란 방한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대개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무례함이 쌓여 만들어진 높은 벽 때문입니다. 그 벽을 허무는 것은 대단한 처세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작은 척들입니다. 체면을 지켜주는 모르는 척, 선을 넘지 않는 무관심한 척, 험담을 흘려보내는 못 들은 척, 이 3가지 척만 제대로 해도 원수조차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당신의 곁을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긴 밤의 대화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참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도 했고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가벼워져도 괜찮습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그가 내 곁에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편안한 사람이 되면 당신의 삶은 말년으로 갈수록
귀한 인연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을 지키는 힘은 당신의 부드러운 품격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고요하며 조금 더 품격 있는 당신의 계절이 시작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방 안의 불빛을 조금 더 낮추고 가만히 눈을 감아 보세요. 들려오는 제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느껴질 때까지 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쌓여있던 오늘 하루의 피로가 마치 따뜻한 물에 녹는 소금처럼 서서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을 다독였고 앞으로 어떻게 더 우아하게 나이 들어갈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들과 더 깊은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내뱉는 숨결에 오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말들을 다 실어 보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 조금 더 맑은 표정의 당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체면을 세워줄 줄 아는 품격 있는 사람이고 감사를 잊지 않는 따뜻한 사람이며 험담보다는 침묵을 선택할 줄 아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 곁에 어찌 좋은 사람들이 머물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주 깊고 평온한 잠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포근한 이불 속에 파묻힌 듯 안락한 기분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모두 멀어지고 당신의 마음 속엔 고요한 평화만이 남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한 인연들로 채워질 테니까요. 자, 이제 꿈속에서도 그 편안한 미소를 잃지 마시길. 아주 깊고 푸른 밤입니다. 부드러운 안도감이 당신을 감싸 안습니다.